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라면서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땅이 원안 종점 인근에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입장이죠. 정치 공방에 수원 사업이 진짜 좌절될까? 양평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 들어갔는데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며 일본으로 건너간 야당 의원들, 오늘은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여당은 국격 훼손이라는 입장인데요. 곧 있을 한일 정상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무척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짚어보고요.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월 10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모색뿐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총리 관저 등을 직접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티켓 시비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적의 노선을 찾는 타당성 검토 단계에 불과했었다며 다시 한번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1000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7일 마무리된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참여하고 있어서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충청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부터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게릴라 폭우가 쏟아져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은 이른바 내로남불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안대로면 민주당 소속 전 군수의 땅이, 대안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종점과 겹치기 때문인데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때문에 종점을 바꾼 것이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기존 계획은 민주당 지자체장의 셀프 특혜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신설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사례가 적지 않다며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똥굴을 찬 겁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란 국민의힘의 반격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로드게이트, 국정농단 등의 거친 표현으로 맞받았습니다. 권력형 특혜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띄웠고,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양평군수 역시 자신의 땅은 길도 없는 산속에 있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사과와 진상규명 요구가 엇갈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원희룡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토부 현안 질의까지 예정돼 있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 지금 보신 것처럼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추가 설치가 검토되던 나들목의 구체적 위치를 포함해서 산적한 쟁점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양평군 인구 대부분은 남한강 기준으로 아래쪽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2년 전 민주당도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만들면 강남쪽, 즉 강하면에 나들목을 설치하자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강하나들목을 강하면의 어느 지점에 두겠다는 걸 놓고는 여야의 주장이 다릅니다. 노선의 형태와 노선 변경의 타당성이 강하면 내 나들목의 위치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양서면으로 향하는 기존 예타 통과 노선의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강하나들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힘과 국토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종점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 노선이 어색하게 휘어지기 때문에 나들목을 설치하기 위해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에 따라서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했거나 정부가 잘못된 근거로 노선 변경을 검토한 셈이 됩니다. 민주당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 한 달여 전에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종점을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분기점과 나들목의 기대 효과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들어서는 게 검토됐던 건 일반 도로를 잇는 나들목이 아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음과 먼지 피해만 본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종점이 바뀌면 근처 나들목으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져 땅값 상승 등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횡단해야 하는 문제, 양평군 내 인구 분포가 다른 만큼 종점을 어디로 둘지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의 규모가 다르다는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량 분산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전문기구를 구성해 노선에 따른 편익을 객관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오늘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안과 대안을 두고 최적의 노선을 찾는 타당성 검토 단계에 불과했고 원안은 주민이 원하는 나들목 설치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국회를 찾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요목조목 반박했던 국토교통부 2차관. 2단과 3안 두 개안은 서울 한강을 두 번이나 지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철새 도로지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상당한 환경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자 여러 핵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종점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대안 두 가지를 놓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안은 교통 분산 효과나 환경성, 경제성 분야에서 대안 노선보다 불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안은 양평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강하면 나들목 설치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대안 노선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을 미리 흡수할 수 있어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리는 두물머리 인근 차량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노선이 확정된 사항이 아닌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용역을 맡긴 설계사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찾는 타당성 평가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게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 제기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특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달 말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현재로선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추후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사업 재개 여부 논의가 될 수도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서 4박 6일 일정으로 오늘 출국했습니다. 나토 무대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국제 공조를 모색하게 됩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떠났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 첫 해외 방문으로 나토를 찾았던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 나토 무대에서 2년 연속 북핵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공군 1호기에 오르기 전 나온 AP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다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나토 무대에서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그 이행 차원의 핵 협의 그룹 NCG가 오는 18일 서울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뤄질 만남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4번째 만나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10개 나라 이상 정상과 만나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나토에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화두인데 2달 전 일본 G7 때 만났던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재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오염수 방류 처리를 요구하기 위한 우리나라 야당 의원단이 총리 관저와 국회 등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는 과학적 기반으로 작성됐다면서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 정부는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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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일본 시민단체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항의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야당 항의 의원단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IAEA는 이러한 일본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그러므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해양 방류에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 IAEA는 원전을 장려하는 단체고 2015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도록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AEA의 보고서가 일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의원단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항의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중의원회관 앞에서 연주와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립적, 독립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IAEA 분담금과 IAEA 내 일본인 직원 수를 중립성 의심의 이유로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IAEA 분담률은 7.75%, 중국은 14.5%이며 다양한 국적의 지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分担金や IAEA における日本国籍職員の存在を理由として今般の包括報告書の中立性に疑問があるとの主張は全く当たらないばかりでなく、国際機関の存在意義そのものを失わせかねないもの。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담 기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논의할지 여부에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방한했던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거센 반발 여론만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방류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에 나서더라도 반발 여론을 달래기까지는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의 편향적이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 국격을 추락시키는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로시 총장 방문은 IAEA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민주당이 정중하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선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시위대가 최근 방한했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일본 정부에 100만 달러 또는 100만 유로 뇌물설 등을 외친 데 대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거쳐 설명해드렸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 뉴스인 걸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 일부 공직자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오염수라고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상황에 맞게 IAEA 보고서 표현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야권이 사용하는 핵폐수 용어와 관련해선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국민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주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서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별금이나 경력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광률 기자입니다. 선관위 직원 A씨는 선관위원 등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 여행 경비 14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14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입니다. 가서 이제 조금 뭐라도 먹고 쓰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등빙이 전혀 없으니까 써 있는 금액만큼은 다 제공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시군구 선관위원은 회의 참석 때마다 6만 원의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이 개인별로 주게 되어 있는 이 돈을 총무 역할을 맡은 한 명 계좌에 몰아준 뒤 선관위원은 물론 직원들까지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경력금이나 전별금, 건강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상급자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지를 선관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 감사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은 선거관리라는 공무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금품 거래에 따른 선관위원회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도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선관위원을 떠나서 90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출마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서 선거관리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의 관계가 에서 부정청탁이나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회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 기간 내 경력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법원으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수당 부당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 혐의를 정교화하는 작업에 나선 건데 압수수색 대상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도 포함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국회 사무처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2차 수색으로 확보한 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민주당 의원들 동선입니다. 재작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 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진의 출입 자료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보좌진이 돈봉투 살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동선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한 국회 출입 기록과 국회 현장 조사 내용을 분석해 수수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며 연루자를 정밀하게 특정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29개 의원실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 등 10명의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사무처에 추가 요청했지만 국회 측은 공문 보완을 요구하다가 검찰에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차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미 제출 요구 때보다 압수수색 대상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막바지 검증을 마치는 대로 소환이 필요한 현역 의원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모 씨를 연일 불러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반년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나 검찰의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난 걸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나타난 잘못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보석 석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참사 전후 무전 녹취 파일 검증이 이루어졌고 당시 이 전 서장이 사고를 알리는 무전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더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전 서장 측은 무전의 음질이 나빠 잘 듣지 못했다며 맞섰습니다. 2시간여 만에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서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고인분들과 유족분들에게 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고 사실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지 반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실범에게 어느 수준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현장에 없었던 김 서울청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등 법리를 검토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검찰이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소해도 불기소해도 탄핵 심판과 맞물려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쏟아질 수 있는 건데 헌재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1000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수조사는 지난 7일 끝났는데 정부는 다음 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사라진 아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9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까지 합치면 경찰이 살펴보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숨진 게 확인돼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사건은 11건. 이 가운데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경기 과천시 50대 친모에게는 공소시효가 15년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부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생후 며칠 만에 숨져서 매장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장애 때문에 아기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된 경기 용인시 사건에서는
40대 친모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출산 직전 친모가 직접 분만 동의서에 서명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아이가 사산됐다고 믿었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만 전수조사 기간이 끝나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국시성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 새벽 충남 공주시에는 1시간에 60mm, 세종시에는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축사까지 밀려들었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20층 넘는 높이를 걸어 내려가는 등 주민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흙과 자갈을 퍼내 담으며 보수공사를 벌입니다. 소들이 모여있는 축사 앞에는 철제 구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 산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주변 축사로 들이닥쳤습니다. 밀려온 토사는 다행히 소들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더 산사태가 크게 나서 흙이 많이 안으로 더 들어갔다면 소들도 위험했었고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행히 안에까지 안 들어오고 입구까지만 들어와서 콘크리트 도로 위로 빗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도로 주변 고추밭은 흘러온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고추밭 같은 경우는 일단 물이 들어가고 모든 밭에 장마때 물이 들어가면 거의 폐농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고장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동입구로 쏟아져 들어온 빗물에 엘리베이터 2대가 모두 멈춰버린 겁니다. 20층이 넘는 아파트에서 계단으로 내려와 출근했다는 한 주민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1년도 여름에도 한번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 대가 완전 전손됐었고요.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21년도, 22년도 매년 여름 폭우 때마다 이벤트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외에도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 지하가 침수돼 카트들이 잠기고 굴다리에 차량이 빠지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충남, 세종 지역에서 각종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충청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로 예보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무더위 속에 소낙성 호우가 내리는 도깨비 같은 날씨는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겠는데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게릴라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 보라색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과 전남, 경기 곳곳을 강타합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더니 4시간 뒤에는 비구름이 대부분 사라져버립니다. 여름철 소나기 형태 강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며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져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릴지 예측이 어려워 도깨비 혹은 홍길동 소나기라고 불립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일 새벽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사흘 정도 소나기가 기승을 부리고 난 뒤 주 후반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합니다. 중부지방에 형성된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진동하며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특히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폭우구름을 형성해 소나기와 달리 한 지역에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비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이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내륙 장맛비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 서남부 규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폭우가 내린 서남부와 달리 중부지방은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는 37도가 넘는 무더위로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10명 넘게 이송되는 등 일본 열도가 극단적인 날씨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에 만났다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이 처벌 취소와 벨라루스 망명을 조건으로 반란을 중단한 지 닷새 만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바그너 지휘관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그들은 대통령의 지지자들이고 병사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는 물론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포탄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걸려 집속탄 지원을 부득이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더 많은 민간인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The Allies will continue to help Ukraine defend itself. This is about keeping Ukraine in the fight. You were just there.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출국 전 인터뷰에서 불발률이 낮은 집속탄이 제공될 것이라며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속탄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여야 관련 없이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속탄이 미국 기대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ll of these weapons are useful. They're all effective on the battlefield. They will all help Ukraine in its struggle, but no single weapon is going to produce victory. 미국의 집속탄 지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사업 백지화 선언을 원희룡 장관이 했는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 그 수정안대로 보면 그 노선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원안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전 그 양평 군수의 땅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땅이 없다는 전제하에 어떤 노선이 조금 더 국토부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에 적합하냐 이것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했던 예타는 사실 재정을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실제 기술적인 측면 등을 따지는 것은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따지는 타당성 검사를 통해 따지는 건데 이 타당성 검사를 해보니까 소위 원안으로 불리는 양서면 종점 저 노선하고 강상면 종점 노선하고 어떤 것이 더 나으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토부 장관의 말이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강하이시 신설이 예타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이시 신설은 예타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요구했던 아니기 때문에 강하이시 신설 그 전까지는 대안 노선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특혜 주장이 있으려고 그러면 애당초부터 저 노선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강하이시 신설을 위한 노선을 찾다 보니까 저런 그 노선이 나왔지 않겠는가. 따라서 원장관이 했던 그런 말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또는 그 교통 분산 효과 등을 따져볼 때 저 대안 노선이라 불리는 저 노선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는 것인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강화 IC 설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노선이 제한이 됐다. 그래서 변경이 됐다는 입장이신데요. 어쨌든 예타를 통과한 거는 원안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게 반영됐다는 이런 설명이시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설명을 했어야 돼요, 국토부가. 근데 그걸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재정 관련해서 뭐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타에 많이 관여를 했는데 예타라는 게 통과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양평은 수도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성 1.0이 넘어야 돼요. 근데 1.0이 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도와줘가지고 소위 말하는 AHP라는 지역균형 발전과 정책성이라는 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의 뭐 우겨 넣어서 통과시킨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7년여간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갖다 들이대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강상면 쪽도 분명히 저는 뭐 군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왜냐하면 이게 경제성을 할 때 베네핏 팩터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팩터 두 개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군에서는 계속 베네핏, 그러니까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요. 그럼 그걸 검토를 안 했을까요? 7년간? 저는 다 했을 것 같아요. 웬만한 거를. 근데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는데 그런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바뀐다면 그거는 특혜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 이제 민주당도 좀 과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타당성 용역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는 걸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감안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마치 모든 게 결정이 된 것처럼 비판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렇지만 국토부도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려운 게 바뀌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논란을 더 큰 논란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MB 정부 때하고 너무 비슷해요. MB 그 분의 그 특성이 뭐였냐면 이쪽에서 논란이 일어나면 다른 데 논란을 일부러 일으켜서도 막 요걸 덮고 이런 일이 굉장히 선거 때나 이런 때 많았는데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는 거다.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그런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어떤 논란이 있었으면 그 논란을 해명하고 그 논란을 없애려고 해야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켜서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예산 안 쪽 하셨으면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예타를 통과할 때 그 검토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걸 반영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요구는요 항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게 뭔지를 따져서 원래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교통량이 훨씬 늘어난다고 지금 국토부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양평군에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가면 교통 분산 효과가 더 크다. 그렇죠. 그리고 교통의 그 이용량이 그 유동 교통량이 훨씬 많이 증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예타 때 몰랐을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점과 종점은요, 노선 규정이라 그래서 모든 도로에 최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과 종점을 바꾸려면 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뀌냐면 처음에 하려고 한 데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딴 데로 옮깁니다. 싼 데로. 빨리 이렇게 찾아가지고 옮기죠. 아니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구간을 줄여서 비용을 아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거기로는 갈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발생했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시점 종점은 그 도로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타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사업의 본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타라는 거는 원래 1999년도에 도입된 취지가 뭐냐,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해당 도로 건설하는 그 주무부처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낫느냐,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놓느냐 맞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물론 들어보세요, 끝까지. 물론
그 종점과 시점은 놓죠. 그런데 종점과 시점이 변경된 게 99년 이후에 14개씩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로 나온 겁니다. 그래도 뭐 종점이 그래도 예타에 있었는데 그걸 바꿨다 그래서 이게 특혜다 이렇게 이 논란은 정말 그 구성의 오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 여기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 동의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이게 낫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대안도 본인이 제시한 게 아니고 양평에서 뭐 2-3개 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려해 보니까 이런 안이 낫겠다라고 제시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민자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양평 군민의 의사는 반영해야 되지만 거기에 종속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동균 전 군수의 경우에는 사실 양서면 출신, 거기 도의원도 출마했잖아요. 제1선거구가 양서면 쪽에 선거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분이 그쪽으로 아마 종점을 하려는 의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땅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그러나 자, 그들의 동기는 차치하고 땅이 어디 있느냐 차치하고 과연 두 가지 노선 중에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어떤 것이 현실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동균 전 군수,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오늘 뭐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더라고요. 직접 해명 듣고 오시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하고 저희 부친 고향인 곳하고는 접근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저희 부친 고향으로 가려면 종점 부분에서 다시 6번 국도로 나와서 양평 IC를 지나서 그리고 그 동네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종점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산골짜기 막다른 곳에 동네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정치 공세를 좀 하고 있는 거로 보아집니다. 여러 가지 해명을 좀 종합을 해보면 종점에서 산을 넘어야 하는 땅이고 이거 선대부터 보유한 땅이다 이런 해명이라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기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2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길가에 있거나 인접한 땅이더라 이런 얘기인데 자, 공방만 맞서고 있어서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정동균 군수의 말은 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논리라면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해서 특혜를 또 시비를 걸기가 어렵습니다. 길이 그쪽으로 나면 무조건 거기는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맹지라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아니 맹지여도 길이 뚫리면 맹지도 가치가 올라가고요. 그게 뭐 얼만큼 올라가냐의 차이지 가치가 길이 나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뭐 어떤 발전 요소, 개발 요소가 전부 다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전 논리의 오류라고 보고요. 그쪽으로 갈 때 최초에 그러면은 자기 땅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글로 가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지금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그거는 조사를 해야겠죠. 검찰이 하든 누가 하든 그런 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김건희 여사 그 일가에 땅이 있는 쪽으로 바뀐 게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동균 전 군수의 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아전인수식의 그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논리로 한다면 민주당도 의혹 제기를 하면 그렇죠. 똑같죠. 똑같은 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타당성 용역 중이었던 거예요.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결정되기 전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국토부가 그거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당신들의 의혹을 감안해서 해명도 하고 감안해서 검토해가지고 최종 확정한 다음에 설명할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이름이 거명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백지화를 시켜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훨씬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다가는 사실 원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안 노선을 설립할 때 그 당시에 그 설립 당시에 너무 합리적이지 않았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거기에 뭐 정동균 씨 땅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동균 씨의 지역구가 사실은 양서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지역구로 종점을 끌어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저분이 그 군수일 때 그 만약에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연유로 불합리한 곳을 아마 예타 통과 대상으로 삼았을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안이 있고 대안이 형성이 됐는데 대안 자체가 원안에 대비해서 볼 때 이게 그러니까 후에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원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 원안에서 IC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나오는데 휘죠 많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IC를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원안에 IC를 반영할 수 있는 노선으로 선택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원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안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조사해야지, 그 원안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 땅 끝에 누구 땅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논리 저는 자체가 그런 안 맞다는 논리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IC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교통이 막히고 이런 걸 분산시키고 그 근처로 가서 다른 어떤 국도, 이게 고속도로가 있고 국지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거든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오면은 그 다음에는 국지도나 국도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IC가 꼭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IC가 없게 검토가 된 이유는 IC가 하나 들어서면 그만큼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근데 좀 전에 정동균 군수가 양서면 출신이니까 양서면으로 고집했을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제가 검찰에서 그런 건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의혹이 나온다면 저는 뭐 조사나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7년간 예타 통과가 안 됐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7년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대고 이걸로 해보고 저쪽으로 해보고 이쪽으로도 해보고 하는 거를 저는 양평군에서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관여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디로 갈 때 돈이 좀 덜 들면서 이 사업을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타라는 게 대충 본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KDI에서 피맥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교통량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길이 어떻게 갈 때 그 입지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코스트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했을 때의 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유발되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예타가 그냥 대충 타당성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오늘은 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그 노선 변경을 민주당이 요구했는지 아닌지 이걸 두고도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데요. 오늘 국토부가 조금 조목조목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맞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를 알았나 이런 질문에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소유주 분포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몰랐다 이런 해명이고요. 대안 노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그 윤계찬 부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원안보다 대안이 교통 분산 효과나 환경성, 경제성 분야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모든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닌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였다.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1번 김 여사의 일가 땅이 거기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짜 뭐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동산 개발 회사의 땅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원론적 답변으로는 해답은 좀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 대안 노선이 선택된 이유도 저는 아까 드린 말씀 똑같은 이유로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예타 때 충분히 이게 7년간이나 미뤄지고 이게 안 될 때, 그러면은 이렇게 교통 유발량이 높아져 가지고 경제성이 증가하는 안이 있었다면 그게 왜 제시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대안 노선으로 선택된 이유로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쨌든 용역을 맡긴 그 회사에서 타당성을 검수하다가 그 대안을 제시한 거다. 국토부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강하이 씨 그 새로 이 강하이 씨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건 여야가 지금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없어요. 그 강하이 씨를 그러면 처음에
원안에는 강화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 1번 그래픽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민주당은 1번 원안대로 하되 강화, 이 그래픽 말고 1번 그래픽, 지도 그래픽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아닙니까? 그 1번 원안대로 그렇죠. 가되 강화 아이스를 만들자. 저기서 좀 점선으로 표시된 저 노선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금 대안으로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의 자체가 어떤 안을 고집해서 갈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보세요. 강화이시를 만들어 달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원안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네. 강화이시 신설 여론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죠. 근데 강화이시 신설한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소조를 거쳐서 이걸 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정치권에서 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라고 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내 지역구를 다 통과하는 뭐 그 고속도로 건설해줘 다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뭐 강화시 신설해서 L자로 꺾는 게 낫니 아니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니 이렇게 따질 건 아니라는 소리죠. 맞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이 들어설 공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원안이 낮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그 제기하는 어떤 뭐 특혜설이 맞으려면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는 저 안이 터무니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제성, 교통 뭐 흡수 효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터무니없는데 불구하고 왜 이걸 하느냐를 입증하면 그건 특혜가 맞죠. 그런데 그 대안 노선 자체가 원안이나 다른 노선에 비해서 교통 흡수 효과도 크고 경제성도 좋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작다. 그러면 그건 특혜가 아닌 거죠. 공교롭게 거기 땅이 있는 것 뿐인 거죠. 정동균 군수가 억울하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하는 것은 땅이 있다. 노선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특혜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좀 전문적 영역이라서 검토할 것도 좀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공방이 들어설 대상이 아니라는 예, 입장이 그건 아마 맞습니다. 100%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많이 동의를 하실 것 네. 같은데 지금 정쟁만 남은 예.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민주당의 괴담, 헛발질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또 김건희 로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의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쪽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대통령 처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 이 양쪽 모두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하자, 국정조사 안 되면 네. 특검까지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저 윤기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전문가들을 네. 내세워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치 논리로 가면은요. 아까 강화 IC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강화 IC가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이지 않으면 들어서면 안 됩니다. 중앙의 논리로 보면. 지역의 논리로 보면 IC가 어디든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강화에 생기든 강상에 생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이 이렇게 정치 논쟁화 됐다고 그걸 들어준다면 모든 지역이 앞으로 정쟁 만들어가지고서 중앙에다 이런 식으로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중앙은 철저하게 국가 사업을 할 때 그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기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 하는 것이지 정쟁이 거기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전문가들을 그러면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추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검증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노선에 편리할까 이 부분만 생각하면서 좀 말씀하신 아니죠. 대로 전문가들 그거는 예.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러면 지역 주민들끼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도한 요구, 중앙정부의 과도한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노선이 2km 확장이 되는 게 강상이라고 하는데 2km 확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돈이 덜 들겠지만 고속도로가 1km 가는데 650억 정도가 더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더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따져볼 수는 없는 거고 진짜 저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양당이 골라서 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는 이 사람이야 해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혜론의 본질은 뭐냐면 이 원래 그 노선을 택하면 뭐 재정적으로도 안 좋고 지역 주민에도 안 좋고 그렇죠. 환경에도 안 좋은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노선을 택했다 이래 특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토부가 타당성 이유로 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반박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경우가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남양평 IC를 통해서 뭐 하게 되면 빠르게 온다 이런 정도의 김건희 그 여사 땅의 어떤 그 한정된 이게 편리성에 국한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대한 노선과 원안 노선과 다른 노선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노선이 조금 더 원래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따져봤더니 아 이거 대한 노선이 형편없더라. 그런데 왜 그 노선을 택했어? 이러면 특혜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국정조사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기까지 많이 못 간다면 여기서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의혹 제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땅이 거기 있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조금 잘못 알았구나. 또는 더 이상의 발전을 뭘 시키겠구나. 그럼 그만둬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국정조사, 탄핵 계속 나가잖아요. 정치 공세로 가죠. 그럼 이건 의도는 뻔한 거죠. 벽하고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꾸 민주당 보고 입증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타당성 용역 중인 사항입니다.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의혹이 나왔으면 타당성 용역 중인 거를 투명하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밝혀서 정부가 입증을 하고 해소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그걸 민주당이 그럴 만한 지금 집권 세력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인력을 돈을 들여서 지금 써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선우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말았어요. 의혹은 제기할 자, 수 무슨 있죠. 말씀이냐면 추가 의혹을 너무 과도하게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 보고 그 부분은 당신네 제가 그러면 일부 그렇게 인정한 타당하다고 거잖아요. 판단한 근거를 내놔라라고 그건 괜찮아요. 현안 질의를 통해서 너네들 그 타당성 조사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안이 조금 더 경제적이고 교통 흡수 효과가 크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 내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말씀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 만약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 그 얘기를 했을 때 국토부에서 그런 자료를 내게 되면 그럼 공감을 해야죠. 그리고 이 의혹을 접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아니 이런 논란이 생겼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야당도 찾아서 주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지 왜 그거를 아니 차관이 나서 얘기하잖아요. 이래 이래서 그러니까 판단 자료를 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시민단체하고 기자회견도 했다. 오늘 앞서 뭐 국정조사 특검까지 하는 것도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희룡 장관도 오늘 야당이 거짓 공세를 계속하면 재추진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 박았거든요. 원희룡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원장관의 말은 그거였어요. 중단한다. 처음에는 중단한다 그랬죠. 그렇죠. 중단한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추진한 건 백지화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백지화로 언론에 많이 알려졌는데 원장관은 이 중단시키고 이 정부 들어서 추진한 부분은 백지화한다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전면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예. 다만 이 고속도로 사업이라는 게 이 정부 들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2031년도까지인가요? 다음 정부 들어서까지 더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야당이 뭐 정치 공세를 안 하겠다라는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게 추진하다 또 자초될 위기가 있고 추진하다 또 변경될 위기가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탈원전과 비슷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원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지금 시작점에서 뭔가 공감을 얻어서 확실하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끝까지 추진한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런 말을 한 것 같고 대통령 공약 여부를 떠나서 지금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고요. 이미 예타까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저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한 이후에
그 의혹이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된다 그러면 공감해 주셔야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요. 굉장히 국정 운영을 하는 집권 세력으로서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책은요. 비판이 항상 있어요. 그 비판을 다 무릅쓰고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야당이 비판을 해도 이런 게 좋은 거야 두고 봐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야당에서 좀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정책을 바로 정치화 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정책이지 정치가 아니잖아요. 완전 정치화 시켜가지고서 이게 예타도 통과됐고 그다음에 예산안도 일정 부분 통과된 걸 가지고 일개 장관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그걸 왜 통과시키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법에 준하는 무게를 가지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일개 장관이 그거를 거의 법에 준하는 예산안을 가지고 나는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지 그게 정책입니까? 그러면 그 야당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겁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대안을 정했어요. 그 오해를 걷어냈어요. 그럼 그 대안 노선을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는 야당의 대표 말은 맞는 거예요? 그것도 맞진 않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든가요. 원장관 한 힘을 말이 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저는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원점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저 잘했다 그랬어요 그때. 왜? 모든 걸 놓고서 원점 재검토한 다음에 그걸 투명하게 국민한테 공개를 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거 백지화한다. 이게 무슨 본인 무슨 그 개인 일을 갖다가 화난다고 막 뒤지고 없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사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상황이라서요. 자, 어쨌든 여야 합의로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여야가 계속 의혹 제기하면서 좀 꼬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국토부 차관은 오늘 원희룡 장관은 좀 강경하게 입장했지만 정상적인 여건이 되면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뭔가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 여론조사 이런 방법론들이 거론됩니다만은 주민투표, 여론조사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저는 거죠. 중앙정부가 지역에 너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건 안 되고요. 지금 국토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장관이 그러시니까 눈치를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일부 담기면은요. 그 불용하면 사실은 그 불용도 거의 징계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넘기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서 4박 6일 일정으로 지금 출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주목되는 일정은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에요. 어떤 얘기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한일 정상 만남은 작년에 갔을 때는 주목받을 만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의 만남이 사실은 이제 주목받아야 되는 면인데 어쨌든 언론에서 보면 이제 한일 간의 오염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 현안에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오염수와 수입 규제와의 관련성 내지 연결성 측면을 단절시키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산물 수입 규제도 좀 풀어줬으면 하는 내심의 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사실은 마지노선인 거죠. 현재 그 수산물 안전이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방류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받아올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말씀들을 일단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으로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검증은 했지만 그 방류 계획이 제대로 계획대로 될지 여부에 대한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 거기에 우리 국가가 어떻게 참여해서 투명한 정보 공유를 할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제안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안심을 시키겠다고 시찰단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안을 의논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방류를 하시려면 그 전에 이거보다
여론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거를 누그러뜨리고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나 과학적 근거들을 더 내놓는 방법들을 의논하시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보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불안해하는 국민을 잘못됐다고만 하지 그 편에 서주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죠? 이익은 없지만 사실상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존재해요. 그럼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해소해 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그렇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또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오늘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어제는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국회에서 만났는데 면전에서 또 거센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고 싶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않게 될 것입니다.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라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고준위 핵 폐기물의 바다 유입을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오늘 출국을 했는데 앞서 이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거센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좀 뭐 얼굴을 만지거나 한숨을 쉬는 이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을 벗어난 아마 대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들을 것으로 알고 왔겠지만 네. 그 말하는 논리나 이런 그 어법 등이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소속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정말 맹목적인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시민단체 할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는데 자, 국회의원은 사실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만났으면 늘 말씀하시던데 과학자분들을 대동하고 만나서 그 보고서 내에 있는 내용 갖고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수치가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당신들이 이렇게 방류가 뭐 국제안전기준이 맞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틀리다. 뭔가 근거를 대야죠.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요구만 하지 말고 반대만 하지 말고 뭔가 책임 있는 어떤 뭐 설득 과정을 거쳐서 효과 있는 조치를 취해내야죠. 이것이 당이 할 일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이 할 일이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논리로 해왔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IAEA 검증 보고서에서 이것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왔으면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나온 이상 막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은 한두 번이면 돼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규탄결의대 한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것을 외국까지 가서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간 분들이 주로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시민단체 신분으로 가신 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가신 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 가서 시위에 참가했으면 사실 주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침묵 시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피켓 들고 하는 시위 양태를 봤을 때 이거 후회적으로 봐야죠. 우리가 또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고 너무 많은 오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해서 이제 여당은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민주당 그 백드롭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하겠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민주당의 지금 방법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과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수권 세력이 되려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 변호사님, 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로시 사무총장 앞에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조목조목 그 앞에서 따지고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거에 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로 데이터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쪽에 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웅변하는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았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거의 그 국제기구의 뭐 책임자를
면전에 두고 모욕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이다. 듣는 사람 당신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앞에다 놓고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우려가 있으니까 우려의 지점을 아주 냉철하고 날카롭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억울하거나 저쪽에서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하는 방식은 저는 옳지 못하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가는 방식 그것도 저는 타이밍상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도권의 모든 수단이 소진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 외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 그게 다 소진되지도 않았는데 최후의 수단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 자리 시스템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기간에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부는 이걸 가라앉히는 데 좀 주력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그 일부 시위대가 일본 정부의 그 뇌물설을 좀 주장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오늘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어 정리도 좀 했어요. 예. 일단 뭐 정식으로 써야 되는 것은 오염수로 부르는 게 맞지만 처리수까지는 해석 정도, 번역 정도로 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좀 용어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정확히 이제 뭐 보고서상에 처리수라고 돼 있죠. 네. 처리수로 돼 있는데 이제 처리수가 주는 이미지가 뭐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염수로 그냥 부르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저런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고서에 대해서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라는 점만 국민께 알리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국제기구 수장에 와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정부가 어떻게든 접촉해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방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해당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볼 텐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드디어 이제 회동을 할 모양입니다. 내일 성사될 것 같고요. 자,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모처에서 만난다까지만 전해졌는데 전현직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건데 보통 비공개로 합니까? 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으면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저 만남이 양쪽에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뭐 자칫하면 한쪽에 이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큰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정제된 모습으로 바깥에 발표하거나 표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내일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브리핑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있겠군요. 않을까. 왜냐하면 배석자도 또 한 분씩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이야기들이 뭐 나왔는데 한마디 언뜻 비쳤는데 그것만 부각돼가지고 기사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만남의 규정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공개로 한 다음에 후에 배석자로 하여금 일정 부분 브리핑을 하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뜻 생각하면 사실 두 분이 이렇게 악수하고 만나는 모습만으로도 지금 뭐 화합의 모습을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드 발언에서 혹시나 조금 예민하게 해석되는 발언이 나오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일단 어떤 얘기가 두 분 간에 오갈까가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전 분열은 피할 테니까 외교안상 피할 테니까 아마 뭐 상임 고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달라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그 도움의 의미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내 말을 따라달라라는 도움의 의미일 것이고 그다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도움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달라라는 식의 도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면 조금 더 팽팽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말씀 속에서 나오는 뭐 대치 정국 이것이 조만간에 조금 행위로 나올 것이다. 파열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그 외부의 시각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걸 전하면서 아마 혁신안을 요구하든지 뭔가를 요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쟁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원의 형태로 뭔가 혁신안을 전달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뭐 막걸리 회동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저희 이 시간에 혹시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전해지면 내일 라이트 포커스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Z 세대 공유에 퇴사를 많이 하는데 해결 방법 해결할 필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뭐 하는 거지. 시판다인데 많이 하면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금년부터 일주일 풀러 가요.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휴가가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 다 찾아 먹어. 공무원이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바지 입으세요. 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요즘 보니까 삼성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립니다. 돼지 가세요. 돼지 가세요. 주 4일째가 아니고 주 1일째도 안 될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사표내고 나가는 거죠. 사무실 내 과자가 하나도 없대. 과자가 없대 이 사람아. 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우리 야당 의원단이 총리 관저와 국회 등을 찾아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IAEA의 보고서는 과학적 기반으로 작성됐다면서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 정부는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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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일본 시민단체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항의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야당 항의 의원단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IAEA는 이러한 일본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그러므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해양 방류에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 IAEA는 원전을 장려하는 단체고 2015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도록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AEA의 보고서가 일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의원단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항의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중위원회관 앞에서 연조와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립적, 독립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IAEA 분담금과 IAEA 내 일본인 직원 수를 중립성 의심의 이유로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IAEA 분담률은 7.75%, 중국은 14.5%이며 다양한 국적의 지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分担金や IAEA における日本国籍職員の存在を理由として今般の包括報告書の中立性に疑問があるとの主張は全く当たらないばかりでなく、国際機関の存在意義そのものを失わせかねないもの。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담 기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논의할지 여부에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방한했던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거센 반발 여론만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방류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에 나서더라도 반발 여론을 달래기까지는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담과 방위를 놓고 국격을 떨어뜨린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정부는 일본 정부의 IAEA에 대한 뇌물설은 가짜뉴스라며 그로시 총장 방한 기간 일부 시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 기간 민주당 의원들이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거친 비난과 막무가내식 압박은 국격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무례한 행동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민주당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를 민주당처럼 평가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며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그로시 총장 말을 뼈아프게 들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도 국제 망신을 자처하는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그로시 총장 방한 기간 불거진 논란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IAEA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0만 달러 또는 100만 유로 뇌물설을 외친 걸 두고 가짜뉴스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가짜뉴스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확인되었는데 추가적인 팩트 없이 이렇게 주장하시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최근 일부 공직자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오염수라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IAEA 보고서 표현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쓰는 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사용하는 핵폐수란 용어는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근거 없는 불안감을 준다며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거란 그로시 총장 언급과 관련해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AEA 보고서와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IAEA 총장 방한 뒤에도 여야는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김건희 로드로 비유하며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만약 정부 뜻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인근의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이 원안 종점 일대 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됐던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긴급 회동했습니다. 네, 이들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백지화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과 하남시, 광주시가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광주 시민, 하남 시민, 양평 군민, 하루열고 강화 IC 포함의 힘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들 지역엔 고속도로가 백지화할 경우 지역 경제가 고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하남시의 경우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3기 교산 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인 만큼 차질을 빚는다면 신도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신도시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발표되고 또 인근의 별도의 산업단지도 이주대책, 교산 신도시 내에 있는 기업의 이주대책단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개발과는 거리가 먼 광주시도 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아주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성장 가능성은 또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양평군 이장협의회와 새마을회원 등 지역 주민 400여 명은 고속도로 재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만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 재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거짓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별금이나 경력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선관위 직원 A씨는 선관위원 등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 여행 경비 14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14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입니다. 가서 뭐 이제 조금 뭐라도 먹고 쓰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등빙이 전혀 없으니까 써 있는 금액만큼은 다 제공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시군구 선관위원은 회의 참석 때마다 6만 원의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이 개인별로 주게 되어 있는 이 돈을 총무 역할을 맡은 한 명 계좌에 몰아준 뒤 선관위원은 물론 직원들까지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경력금이나 전별금, 건강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상급자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지를 선관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 감사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은 선거관리라는 공무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금품 거래에 따른 선관위원회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도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선관위원을 떠나서 90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출마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서 선거관리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의 관계가 에서 부정청탁이나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회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 기간 내 경력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법원으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수당 부당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혜택을 받은 하청업체 대표와 KT 임직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의혹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인데 일감 몰아주기 대가가 오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 접수 넉 달여 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구현모 전 KT 대표 취임 후 KT 계열사의 시설관리 업무 용역을 몰아맡은 하청업체 KDFS 황옥정 대표가 첫 대상입니다. 검찰은 애초 하청업체 4곳에 분배됐던 시설관리 업무가 KDFS 등 2곳에 몰리게 된 배경에
황 대표의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황 대표가 본사 측에 KDFS 몫을 더 늘려달라고 청탁하자 일감 배분을 담당하는 계열사 상무와 본사 경영지원실 상무보와 부장이 나서 종전 계약 조건을 엎으면서까지 다른 하청업체 물량을 빼내어 줬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황 대표는 이들에게 최근까지 KDFS 법인카드나 공유 사무실을 제공하고 가족들 취업까지 시켜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렇게 준 뒷돈의 규모만 한 사람당 최대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세 사람에게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 대표 구속영장에 자녀들을 직원 명단에 올려두거나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KDFS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현모전 KT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윗선의 관여 여부를 파고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 전 대표 측근 등 본사 고위 임원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KDFS 매출은 2019년 438억 원에서 지난해 84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황 대표를 상대로 늘어난 KDFS 수익이 비자금처럼 조성돼서 그룹 고위직의 쌈짓돈처럼 활용된 건 아닌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북한이 미국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 협정일을 2주가량 남기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경제 수역 EEZ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찰기가 새벽 5시경 울진 동쪽 270km, 통촌 동쪽 430km 해상 상공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에 퇴각했던 정찰기가 3시간 50분쯤 뒤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 상공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또다시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만약 또다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신들의 경제 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최근 미군 정찰기와 무인 정찰기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정찰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969년 미군 정찰기, 1994년 주한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한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한 겁니다.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파견 방침에 대해선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강경 메시지는 추가 도발을 앞두고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27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정전협정일 전후 도발 가능성이 크고 다음 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에는 연합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는 국방성 대변인명의 경고 입장을 발표한 뒤 곧바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 포럼에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 설립을 약속하고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다음 달에는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한다며 이를 통해 핵무기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하나원이 개원 24주년을 맞아 언론 공개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난 탈북민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피부 미용 수업을 받는 탈북민 교육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탈북민들이 12주 동안 머무르며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곳, 바로 하나원입니다. 한 탈북민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미공급이 되고서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힘들고 먹기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차피 생활도 해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한 뒤엔 북한 관영 매체에서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로구나, 한국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구나, 이런 그런 생각, 인권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드라마 통해서 많이 이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 역시 신분이 보장되는 곳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원에서 새 꿈을 꾸게 된 만큼 앞으로 남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가져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세금으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과정도 받고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보도를 전제로 한 탈북민 인터뷰가 진행된 배경엔 탈북민 지원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엿보입니다. 탈북민들의 그 정착에 대한 지원,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인 만큼 YTN 최두입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사고를 계기로 이번 주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을 긴급 점검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감독하는 방안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동의 공공건설 공사 현장. 시공 단계마다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식, 고정식 CCTV는 물론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통해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순서를 제대로 지키는지 등을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카메라 4대는 관리 감독자가 직접 몸에 부착을 하고 공사 진행 현황을 직접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촬영 및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도 층을 올릴 때마다 철근의 간격과 개수 등을 다 검측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남깁니다.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입주 예정자나 일반 시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남기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에서 공사 과정별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처럼 철근을 빼먹거나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내 대형 공공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을 긴급 점검합니다. YTN 김정길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력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들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 지수, 즉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모두 4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한 명은 지난해 3월 입대해 복무 중인 병장으로 9월에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 판정에 대해서 사과했다며 이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5세 때 3과목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가정도 많았는데 특히 서울이 비수도권의 3배나 많았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시기가 되면 부모들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할지 궁금하고 학교 수업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불안이 더해서 학원과 학습지 등 사교육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 사교육을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한글은 떼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국어를 따로 배운 학생이 가장 많았고 최근 입시에서 부쩍 중요해진 수학도 일찍부터 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이른바 중요 과목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입시 경쟁의 가속화가 사실은 영유아 시기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내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입시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사실 영유아 단계에서의 사교육 경쟁을 해소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과 비수도권의 사교육 격차도 심했습니다. 만 5세 때 3개 이상 사교육을 했다는 응답은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3배나 많았고 사교육비로 연간 300만 원 이상을 쓴 가정도 서울 35.7%, 비수도권 13.5%로 2.6배 차이 났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켰지만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에서도 사교육을 3개 이상 시킨다는 답이 34.5%나 됐고 월소득이 300 미만인데 연 300만 원 이상 쓰는 집도 10% 안팎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측은 인지 중심의 영유아 사교육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며 놀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찰청이 사교육업체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한 4건을 모두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학원 강사가 수강생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 만났다며 예상 문제 유형도 언급했다는 사건들은 물론 지난 7일 수사 의뢰가 들어온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추가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을 지냈던 현직 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게 사들인 문항으로 교재를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관한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게 된다면 19년 만의 총파업인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제외됩니다. 신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최근 조합원 6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 83%가 참여해 91%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겁니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75%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고대 의료원과 이화, 한양대 의료원, 경희대병원 등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0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호사 배치 수준 상향, 인력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9.2 노정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등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병원들은 파업 참여 규모를 미리 파악하면서 대체 인력 투입 등 진료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이나 대책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임단협에 이렇게 대응하고 진심으로 하는 게 저희가 최선이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는 등 진료 차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 대출이 올해 들어 급증을 하면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많아진 건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 원대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넉 달 만에 2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런 증가세의 누적 규모도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보험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금리지만 대출 심사나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급전 마련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런 탓에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면서 이 대출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취약차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이 비용 부담이 이제 다른 빚을 갚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취약차주 증가에 올해 1분기 1일 대출 잔액은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율 상승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보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은 갖고 있는 자산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그 원천이 이렇게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 10조 정도 생각했는데 이걸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에 취약차주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서민금융재정 확충 등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형 로펌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5년간 18억여 원을 받은 데 대해서 의견서 비중을 따졌을 때 법률 비용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의견서와 관련한 보수는 국제중재 절차 전문가로서 전문가 증인 활동을 한 데 따른 것이고 전문성과 세밀한 법리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보수가 책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대 법과 대학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12월 고교 1학년생이던 권 교수의 딸은 서울대 법과대학 워크숍 준비 총괄 명목으로 8시간 봉사활동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 교수 측은 서울법대가 아닌 글리스로부터 봉사활동 8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작년은 실제 글리스 사무총장 직책을 맡아 워크숍을 준비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메시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 이강인이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중 하나여서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다면서 빨리 프랑스어를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파리 생제르맹 입단 소감을 밝힌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이란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요.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너무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 더 잘할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한국인 선수로서의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 나라를 대표해서 또 뛰는 거고 파리 생제르맹을 대표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10살 때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해 스페인어가 익숙한 이강인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은 이강인의 슛돌이 시절 스승인 고 유상철 감독이 프랑스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장소이기도 해 특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선생님 몸이 안 아팠으면 진짜 스페인 그때 한번 갈라 그랬어, 게임 있을 때. 건강해져서 꼭 오시면은 그게 스페인이 될지 뭐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치료 잘해갖고 한번 게임 보러 놀러 갈 테니까. FA 신분으로 영입한 이강인을 300억 원대 이적료를 받고 떠나보낸 마요르카는 감사 인사와 응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의 모습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뒤 담장을 넘어 3m 아래 놀이터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이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놀이터에는 어린이와 부모 등 주민 2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고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을 봐도 구속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하이브 소속 K-팝 신인 그룹 N팀의 팬사인회에서 보안 요인이 팬들을 상대로 과도한 보안 검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주최 측이 사과했습니다. 사인회를 주최한 위버스샵은 최근 전자장비를 몸에 숨겨 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여성 보안 요원이 신체 수색 검사를 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검색에 비접촉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의 사각지대에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어디든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사무실은 물론 상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2000년 이후 출생을 뜻하는 링링허우 사이에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开车上班的话，路上堵车，骑电动车又不让进，所以咱们就是说思路打开，搞了一辆电动轮椅代步。 실제 올해 상반기 전동 휠체어 판매량이 60%나 뛰었다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집계도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5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고 등받이 달린 푹신한 의자에 앉아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시속 15km 이하로 빠르진 않지만 그래서 인도는 물론 실내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이나 안전모 단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도 전동 휠체어 이용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新版摩托车电动自行车成员头盔国家标准修订情况将于今年的7月1号起正式施行。 법의 사각지대에서 놀이처럼 번지는 젊은이들의 전동 휠체어 사용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如果大量的非残疾人士都使用电动轮椅的话，会给城市交通带来很大的压力和安全隐患。 오늘 당장 내가 편한 게 최고라는 요즘 중국 젊은이들의 세태가 반영된 현상으로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우기를 맞은 인도 북부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지난 9일 하루에만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잠무, 카슈미르와 우타라칸트주에서 10명, 펀자브주에서 5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북부 델리주에서도 24시간에 걸쳐 약 26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강우량은 델리주에서 보통 7월 한 달 동안 내리는 평균 강우량의 1.25배에 해당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물개가 파도를 타는 서퍼들의 서핑보드에 올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을 보면 물개 한 마리가 한 서퍼에게 다가간 뒤 자연스럽게 이 서핑보드 앞머리에 올라타서 함께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물개는 서퍼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머리를 앞으로 해 서퍼와 일자로 자세를 취한 뒤 양쪽 지느러미를 퍼덕이고 또 서퍼가 회전을 할 때는 같이 회전하는 등 서퍼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입니다. 초복답게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강릉은 2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강릉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에 곳곳으로는 소낙성 비도 내립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에는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도 최고 10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특히 내일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적은 양의 비로도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강릉은 26도 등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낮 기온 27도, 강릉 32도, 대구는 31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모레까지 소낙성 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